요즘 한국은 비 때문에 난리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도 비가 오네요, 심지어. 날씨도 우중충하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네. 여기는. 아, 여기랑 거의 다르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도 조심하시고요. 강남역에 또 물이 넘쳐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옛날에 한번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몇 년이 된지 모르겠다.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강남역 한번 진짜 완전히 물난리 난 적 있거든요. 완전 정말 다 잠긴 적이 있거든요. 일대가. 진짜 정말 아파트 단지에 딱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내려갔는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그 지하 말고 지상 주차장에 차들이 다 반쯤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딱 뒤로 나갔는데 사거리에 차들이 막 거의 위까지 잠겨가지고 막 탈출하고 막 사람들 차 안에서 차 잠기고 막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오래 그러네요. 갑상선입니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게요. 이 내분비에서 제일 중요한 병 그러면 당연히 당뇨인데 당뇨가 이게 뭐 그렇다고 시험에 뭐 이렇게 뭐 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뇨는 좀 쉽게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 뿐이지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갑상선은 낼 게 너무 많고 다양해요. 그리고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내분비에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갑상선까지 많이 하셨다고 하면, 다 했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꽤 많이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갑상선입니다. 자, 뻔한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는 뭐 문제풀이 강의니까 넘어가고 바로 여기로 가시죠. 바로 이 슬라이드로.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날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자, 프리티퍼 보면 X축 보면 가운데가 정상, 오른쪽이 올라간 거, 왼쪽이 내려간 거고요. TSH도 가운데가 정상, 위쪽이 올라간 거, 아래쪽이 내려간 거예요. 둘 다 정상인 게 당연히 정상이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문제가 흔한가요? 피추이터리의 문제가 흔한가요? 그러면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로이드 질환이 훨씬 많죠. 갑상선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죠. 뇌하수체 질환은 되게 드물어요, 사실. 대부분이 갑상선 환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갑상선에, 그러니까 피추이터리에 문제가 없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요렇게. 자, 맨날 얘기했죠.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여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인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TSH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티포가 떨어지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일단 TSH가 먼저 감소하고 그래도 항진되면 프리티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에요. 약을 먹였어요. 그러면은 일단 서브클리니컬로 가고 정상으로 가고 여기서 실수로 더 먹이면 뭐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이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어디에 문제인가요? TSH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바꿔 말하면 피추이터리 쪽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이퍼 피추이터리즘을 진단하는데 제일 아주 심플한 게 프리티포 TSH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프리티포 감소, TSH는 정상 이렇게 줬죠. 프리티포 감소, TSH 정상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어디에 문제라고? 피추이터리 문제라고.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시면 뭐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45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힘이 없어지고 몸이 붓는다고 왔다. 5년 전 그레이브스병을 진단받고 메티마조를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대요. 와, 5년이면 너무 오래 먹었는데요. 진단은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마 처음 진단받을 때는 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으로 진단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프리티포가 0.5, TSH가 24래요. 이건 뭐야? 0.5, 24. 프리티포 감소하고 TSH 올라가고.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네요.
이거는 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에서 시작해서 약을 먹여서 정상 범위까지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정상 범위를 지나서 뭐 아예 저 하이퍼사이로이디즘까지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진단은 2번 갑상선 저하증. 우리가 갑상선 검사에 갑상선에서 자가항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가 TPO 안티바디, 그리고 하나가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인데, TPO 안티바디는 진짜 아무 때나 다 나와요. 그냥 자가면역 질환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병이다라고 특정 지어지진 않아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하시모토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는 그레이브스에 대한 거거든요. 얘가 나오면 뭐 거의 그레이브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15세 남자가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어 왔다. 5년 전 말기 콩팥병 진단을 받고 혈투석을 하고 있는데 프리티포 정상, TSH 정상 그럴걸요 아마. T3만 약간 낮아요. 적절한 처치는 관찰입니다. 그냥 프리티포랑 TSH 정상이면 관찰 고르시면 됩니다. 관찰.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프리티포 낮고 TSH 높고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프리티포가 낮고 TSH가 높아요. 그럼 뭐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럼 TPO 안티바디에서 양성 나오면 하시모토네. 이러고 뭐 그냥 먹이면 됩니다. 레보티록신. 레보티록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작게는 한 50, 보통은 한 75에서 시작하는데요. 적게 먹는 사람이 50,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 150, 이 정도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레보티록신은 75에서 150을 보통 먹는데 처음엔 75, 적게 쓰는 사람들이 50, 많이 쓰는 사람들이 150 정도 쓴다. 자, TSH가 높아요. 근데 프리티포가 정상이에요. TSH는 높은데 프리티포는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 또는 마일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TPO 안티바디 해서 양성 나오면 치료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TPO 안티바디 양성이면 치료를 합니다. 이때도 TPO 안티바디. 분명히 증상이 거 위주로 또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분비 할 걸 다 했으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내과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리미티드랑 디퓨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거기 이제 이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에다가 내부 장기까지 문제가 있는 걸 전신경화증이라고 하고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그거를 이제 내과에서 얘기를 하죠. 리미티드랑 디퓨즈를 나누는데 일단 자가항체가 달라요. 리미티드가 안티센트롬이요. 디퓨즈가 안티토포아이소머레이즈 1, 다른 말로 SCL7C이라고 하는 거. 조금 자가항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침범하면 디퓨즈, 몸통을 침범 안 하면 리미티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끝 궤양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뭐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거, 딱딱하는 거, 손등 쪽에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손끝 궤양이 하여간 제일 중요하고요. 이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스클레로더마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레이노드 피나미논이에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노드 피나미논이 있다가 다른 것도 생기죠. 그래서 레이노드 피나미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프라이머리 레이노드로 끝날지 아니면 이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스클레로더마로 진행을 할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네이폴드 카필라리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게 있긴 한데 시험에 사진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거를 문제로 내기는 좀 난해해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스클레로더마 레날 크라이시스는 스클레로더마 환자가 콩팥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여전히 AC 이니비터입니다. 마하라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치료도 마땅히 낼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치료가 입증돼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레이노드는 치료가 명확하죠. 뭐 추운 거 피하고 혈관 확장제인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거 쓰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또 혈관 확장제인 우리가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는 약들, 그 실데나필 뭐 이런 것들 쓰고 합니다. 34세 여자가 2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여러 손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에 왔다. 손가락의 통증. 추운 곳에 노출될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 양손 사진이고 손 사진이다. 대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자강체가 너무 중요해요. 류마티스는. 안티토포 아이소모레이즈 1이다. 오. 디퓨즈 시스템 스크lerosis 2번. 1대1로 매칭이 돼서 풀 수 있어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41세 여자가 손끝 궤양으로 왔다. 레이노드가 있고 음식물을 삼킬 때 어렵다. 스클레로더마. 손과 얼굴은 딱딱하고 몸통은 괜찮다. 몸통은 괜찮으니까 리미티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5번. 손끝 궤양이 있고 손 얼굴 피부가 딱딱하고 누가 봐도 손이 구부리기 힘들고 레이노드 있고 스클레로더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환자가 마하 레날 페일리어로 왔대요. 스클레로더마 레날 크라이시스. 치료는 AC 이니비터. 5번. 이거 읽으려고 그러는데 SCL 70이 보여버렸네. 손끝 궤양 있고요. 레이노드 있고 손 안면 몸통까지 딱딱하대요. 디퓨즈인데 SCL 70 양성이다. 디퓨즈네. 5번이네요. 디퓨즈 시스템 스크lerosis. 전신경화증이다. 레이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할 거 없네요. 레이노드에 대한 치료는 1번 보온. 손을 한 곳에 노출하면 추운 곳에 노출하면 손가락이 하얗게 되었다, 퍼렇게 되었다, 벌겋게 된다. 레이노드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굳어진다. 이건 그냥 레이노드가 아니라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구나. 의심되는 질환은 2번. 레이노드가 있다. 근데 얼굴과 팔다리 피부가 점점 굳어진다. 스크leroderma 식도 쪽에 질환도 있고, 이 연화곤란도 있고, 호흡기 증상도 있네요. 아이고. 이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옳지. 이거 답이 뭔지, 이거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피해야 되는 약은 중요하거든요. 베타블로커 피해야 됩니다. 베타블로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모든 질환에서 다 피해야 됩니다. 스클레로더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레이노드 피나미논. 42세 여자가 레이노드 피나미논으로 왔다. 근데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진다. 오케이.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 레이노드에 대한 치료는 CCB 2번. 이페드핀.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네이폴드 카필라리 마이크로스코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뭘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손이 뻣뻣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폐까지 침범했고 이건 뭐 이미 엄청나게 침범했네요.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한 거 알 수 있어요.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진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디퓨즈랑 리미티드가 있는데 폐를 침범할 때 리미티드는 그냥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쪽이 많고요. 지금 보면 양쪽 가슴에서 크래크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거 ILD거든요.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일으키는 쪽은 디퓨즈 쪽이긴 해요. 어쨌든 둘 중에 고르라면 몸통 얘기가 없긴 하지만 디퓨즈 시스템의 스크lero시스가 의심이 되고요. 자가항체 고르라고 하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1, 다른 말로 하면 SCL 70. 답 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프라이머리 레이노드인 것 같아요. 45세 남자가 석탄 광부로 일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진동? 이런 거에 노출되면 잘 생긴다고 해요. 적합한 약제는 4번. 칼슘 채널 블러커. 35세 여자가 손이 뻣뻣해지고 관절통이 생겼다. 손이 창백해진다. 계단 오를 때 숨차다. 양쪽에서 크랙크리 들린다. 손사진이다. 손이 딱딱해졌네요. 진단은 2번 전신경화증. 레이노드 하면 전신경화증을 생각하세요. 항상. 레이노드. 그냥 레이노드네요. 21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추운 곳에 노출되면 손가락이 저렇게 된다. 근데 혈액 검사에서 류마토이드 팩터 ANA, 안티센트로미어 안티바디, 안티토포에스머레이즈 1 다 음성이었다. 일단 레이노드만 있네요. 치료는 뭐 그래도 똑같지 뭐. 3번 이페디핀.
뭐 금방 얘기했는데 똑같죠? 문제가 자가항체만 외우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염증성 근육질환에 더마토마요사이티스, 폴리마요사이티스 있는데 폴리 안 나와요. 나오면 무조건 더마토마요사이티스 나오고요. 근육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손상이 오는 거고 자가항체 조원 이런 거 있고요. 피부 증상이 더마토마요사이티스의 피부 증상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그거 보고 그냥 맞추면 됩니다. 프록시말 머슬 위크니스, 팔 위로 들기 어렵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뭐 이런 거 있고요. 이 피부 증상이 정말 특징적입니다. 고트론스 파퓰이랑 이 헬리오트로브 레이션, 성견이랑 진먼 진흙이랑 이 사람의 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2세 여자가 코막힘으로 왔고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과 재채기가 있을 때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는데 최근에 일주일 내내 코가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러면 시비어거든요. 시비어면 뭐 무조건 2번입니다. 코막힘 때문에 왔기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왔다. 일주에 3일. 이거 인터미턴트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잠이 잘 자요. 잠을. 마일드 인터미턴트예요. 항히스타민제 4번.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에서 쓰는 약 중에 반복적으로 쓰면 입안에서 쓴맛이 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어요. 그게 3번이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젤라스틴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외우는 문제. 3번 아젤라스틴. 자, 와, 오늘 늦게 끝날 줄 알았더니 막 빛의 속도로 해서 제 시간에 끝났습니다. 자, 퀴즈 보실까요? 얼마나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20세 여자가 3일 전부터 양쪽 귀가 가렵다며 병원에 왔다. 귀걸이. 양쪽 귀에 습지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진단은 금귀걸이, 은귀걸이는 괜찮아요. 답은 3번입니다. 니켈에 의한 접촉 피부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56세 남자가 의식을 잃어서 왔다. 개미, 또 나왔네요, 개미.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알았지, 동료들이? 다리를 개미에 물린 직후 몹시에 가렵다 하더니 숨이 차고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두드러기가 있다.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있으면서 의식을 잃었잖아요. 혈압 떨어지고. 아나필락시스. 3번 에피네프린. 오, 웬일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지? 알레르기에. 40세 남자가 약을 복용하고 20분 후에 얼굴이 붓고 숨차서 왔다. 오, 아나필락시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나프록센, 아목시실린, 슈도에페드린, 시메티딘, 라니티딘, 세티딘, 세파클로, 슈도에페드린, 이부프로펜. 오케이.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는. 지금 제일 의심이 되는 거는요. 사실 이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엔세이드예요. 엔세이드. 그 엔세이드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건지 확인을 하려면 2번입니다. 2번. 경구 유발 검사. 경구 유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60세 여자가 4시간 전에 온몸에 피부 발진이 생겨서 왔다. 폐렴으로 치료받고 있고요. 피부 발진은 항생제 먹고 15분 후에 시작되었대요. 배 사진이 다음과 같대요. 자, 항생제 먹고 나서 배에 이런 거 생겼대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일반인도 맞추겠다. 두드러기. 이건 그냥 병변 이름이 두드러기예요. 이렇게 생긴 건. 얼티카리아. 1번 두드러기. 튀어나온 것들. 39세 여자가 3일 전부터 팔에 피부 발진이 생겼다며 병원에 왔다. 3일 전부터. 5일 전부터 두통과 근육통이 있었고요. 입술에 물집이 생겨서 연고를 처방받았대요. 병터를 누를 때 아프지 않고 열감도 없대요. 병터 사진이다. 뭐지? 3일 전부터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며 병원에 왔다. 5일 전부터 두통과 근육통이 있었다. 아니, 사진 보면 알 수 있는데 히스토리가 별게 없네요. 그냥 피부 발진이 생겼다는 거 말고는 약을 뭔가 먹지 않았을까?
이게 뭔지 아시나요? 2번입니다. 다형 홍반. 결절 홍반은 다리 쪽에 생기고요. 누르면 아파요. 1번이 에리스만 오도줌이거든요. 이거는 누르면 아픈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다형 홍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형 홍반인데요. 이거 안에 이렇게 약간 타겟 사인처럼 안에 동그랗게 보이고 전형적인 다형 홍반입니다. 아까 다형 홍반 사진이 있었는데요. 맨 앞에 있었던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입니다. 다형 홍반.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스티븐스 존슨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다형 홍반. 알레르기 이번 거는 무난했던 편인 것 같아요. 니켈, 에피네프린, 두드러기, 다형 홍반. 진짜 별거 없다 문제. 고생하셨고요. 정말 오늘도 너무 많은 양을 들으시느라 기억도 안 나고 하실 텐데 역시나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분비는 숫자 기준 꼭 외우시고요. 무슨 또 이름도 하나 이제 쿠싱 이런 거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그런 것들 꼭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